우리가 왜 한국을 가야 하지?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단 7일, 한국은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자도 살 수 없는 진짜 부를 보여준 나라.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엔이에요. 16살이고 상하이의 황푸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달랐어요. 중국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 중 하나였거든요.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아주 부유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제 반 친구들 중에는 억만장자의 아들, 딸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는 자동차 회사, 고급 호텔, 유명한 패션 브랜드, 거대한 부동산 그룹을 소유하고 있었죠. 학교 정문을 지날 때면 롤스로이스 차들과 전용 운전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학교 식당에서는 단순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스테이크, 초밥,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신선한 과일을 내놓았죠. 저희는 영어, 프랑스어, 심지어 라틴어까지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화려하고 반짝이며 완벽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만함도 있었어요. 제 반 친구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희 학교 여행은 항상 럭셔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유럽, 미국, 두바이 같은 곳 말이에요. 뭔가 웅장하고, 뭔가 반짝이는, 저희의 지위를 증명해주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여겼어요. 어느 날 오후, 선생님이 강당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올해 국제 여행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2초 동안 교실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한국이요. 제 반 친구 악멍이 소리쳤어요. 그녀는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 사장의 딸이었어요. 항상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쾅 쳤어요. 저희는 두바이에 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럭셔리한 곳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즈 할리파, 왕실 리조트, 페라리 월드. 그런데 이제 저희를 그 작은 나라로 보내신다고요? 반 전체가 시끄럽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 친구 장하오는 아버지가 국제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뭘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가짜 명품들, 값싼 모조품들? 그들의 문화는 다 중국에서 베낀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가슴 속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깔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그곳은 작잖아. 그곳은 중국을 따라하는 곳이야. 독창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역사 선생님인 천 선생님은 종종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한때 중국 밑의 작은 속국이었다. 그들의 문자 체계인 한글도 한자에서 베낀 것이다. 심지어 김치도 사천 음식에서 나온 거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는 진짜 독창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희는 선생님들을 믿고 있었어요. 중국이 중심이고 모든 작은 이웃 나라들은 그저 따라할 뿐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여행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강력한 부동산 재벌인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왜 너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거냐? 그곳은 위험해. 뉴스 보지 않았니? 시위, 갈등, 심지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내가 그런 곳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아. 중국 내 럭셔리 패션 브랜드 유통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재빨리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싫어하지 않나. 조심해라.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질투하고 있어. 부모님의 말씀이 무거운 돌멩이처럼 제 마음속에 가라앉았어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모였어요. 아무도 신나하지 않았어요. 모두 화가 나 있었죠. 왕멍이 선언했어요. 저는 거기서 사진 안 찍을 거예요. 웨이보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지 않을 거고요. 누가 한국에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을 거예요. 장하오도 동의했어요. 창피해요. 아버지가 이번 여름에 런던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서울에서 일주일을 낭비해야 하네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 가난한 시장, 그리고 저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값싼 옷과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상상했어요. 모든 것이 지루하고 회색빛이며 저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짐을 쌀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아무 관심 없이 옷들을 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설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화만 났어요. 서울 날씨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의 보석처럼 빛나는 두바이를 생각했어요. 높은 건물들, 럭셔리 카들, 황금빛 호텔들을 떠올렸죠. 그리고 나서 한국을 생각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김치, 케이팝 아이돌, 그리고 TV에 나오는 시위.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부모님은 거실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계셨어요. 부모님에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웃 나라, 더 작고 덜 중요한 곳.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으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불평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의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편지까지 썼어요. 하지만 새로운 교장 선생님은 거절하셨어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한국이 저희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배운다고요?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반 분위기는 더욱 씁쓸해졌어요. 저희는 누가 한국을 더 모욕할 수 있는지 경쟁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은 우리 역사책을 베껴 써요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성형수술과 케이팝 소음만 만들어요라고 했어요. 저희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모두 실망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 기억나요. 짐 가방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움도, 지식도, 놀라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지루함만, 오직 낭비되는 시간만. 혼자 속삭였어요. 내 인생의 일주일이 한국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그때는 이 여행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한국에 착륙하기도 전에 왔어요. 저희 일행이 탑승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나쁜 기분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지루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한항공 비행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기내는 밝고 깨끗하며 상쾌했어요. 공기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승무원들이 한 줄로 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제가 자주 보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완벽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들의 중국어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더 좋게 들렸거든요. 왕멍이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말했어요. 이탈리아어 할 줄 아세요? 같은 간단한 말이었죠. 놀랍게도 승무원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탈리아어로 매끄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왕멍이 속삭였어요. 그들의 서비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물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제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자 담요가 제 무릎 위에 나타났어요.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가씨. 시차 적응을 위해 녹차 드릴까요? 한 승무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에 거의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비행기 음식이 항상 맛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딱딱한 빵, 고무 같은 치킨, 맛없는 밥. 하지만 이번에는 은색 쟁반 위에 알록달록한 요리들이 올라왔어요. 국제적인 메뉴들도 있었지만 한국 전통 음식도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어요. 트러플 오일을 살짝 넣고 조리한 불고기를 먹어봤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고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어요.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항상 모든 것을 비판하던 왕멍조차 젓가락을 든 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여행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밝은 햇빛이 유리 지붕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벽들이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거대한 디지털 아트 디스플레이가 천천히 움직이며 바다 파도와 날아가는 새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공항이에요. 아니면 미술관이에요? 장하오가 아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감탄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곳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저희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복도를 따라 부드럽게 굴러다니며 12개 언어로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행객들은 세련된 기계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몇 초 만에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출입국 심사줄이 너무 짧아서 문 닫은 줄 알았어요. 상하이에서는 보통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땀을 흘리며 짜증을 내면서 말이에요. 여기서는 1분도 안 걸렸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하고 게이트가 열렸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담당 직원을 충격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끝난 거예요? 중국어로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짐이 나올 때까지 30분, 때로는 1시간도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3분 만에 돌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방이 깨끗하고 손상 없이 나왔어요. 그때 재앙이 일어났어요. 장하오의 비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맞춤 제작된 가죽 가방이었는데 금색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당황했어요. 이거 차 몇 대 값보다 비싼 거예요.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공항 직원이 차분하게 태블릿을 두드렸어요. 고객님의 가방은 3분 후에 특수 수화물 구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3분 후에 가방이 나타났어요. 반짝반짝 빛나며 안전한 상태로 말이에요. 장하오의 입이 벌어졌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라고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왕멍에게서 왔어요. 그녀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어요. 제 지갑이요.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구찌 지갑인데 몇천 위안이 들어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저희는 함께 뛰어갔어요. 목구멍으로 공포가 치밀어 올랐어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어요. 중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누군가가 가져가면 다시는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돌아갔을 때 지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박한 장갑을 낀 청소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지갑을 들고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중국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가져가겠어요? 한동안 저희 중 누구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갑은 그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지폐가 다 들어있었어요. 신용카드까지도요. 왕멍이 천천히 지갑을 받아들였는데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서투르게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웃기만 했어요.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는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주변 공기가 무겁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이 나라는 다른 곳이에요. 공항을 나서며 가방을 끌고 갈 때 아무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화, 오만함, 지루함 그 모든 것들이 햇빛에 타서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대신에 저희는 새로운 것을 갖게 되었어요. 호기심을요. 한국에서의 그 다음 며칠은 매일 아침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에서 바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바닥이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사탕 포장지 하나, 종이 조각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공기가 깨끗하고 거의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와이파이를 연결했어요. 놀랍게도 즉시 연결되었어요. 비밀번호도 없고 돈을 낼 필요도 없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몇 초 안에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지하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타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대중교통에서 이런 질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동을 걸었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상점에서는 음악이 시끄럽게 흘러나왔으며 관광객들이 모든 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거리는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넘쳐나는 쓰레기통 하나 없었고 심지어 바닥에 붙어있는 껌조차 없었어요. 혼란스러워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요? 가이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거든요. 저희는 모두 그를 빤히 바라봤어요. 집에 가져간다고요? 정말요? 장하오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공항에서 본 로봇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길에 버리는 게 더 쉬운데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까지 가져갈까요? 하지만 증거가 바로 저희 앞에 있었어요. 명동처럼 붐비는 곳에서도 깨끗한 거리 말이에요. 카페에서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왕멍이 공항에서 거의 잃어버렸던 그 구찌 지갑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신 후 테이블 위에 깜빡하고 두고 갔어요. 거의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그런 일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급하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지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건네주었어요.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현금과 카드가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일부러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 벤치에 에어팟을 두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그걸 주우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곧장 분실물 센터로 걸어가셨어요. 나중에는 루이비통 가방을 상점에 두고 와봤어요. 돌아갔을 때 점주가 말했어요. 누군가가 저희에게 맡겨주고 갔어요.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모여서 비밀을 나누는 아이들처럼 속삭였어요. 왜 아무도 훔치지 않는 거죠? 왕멍이 거의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가이드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신뢰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정직함을 믿어요. 신뢰가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이 밤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신뢰 사회. 그런 게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희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눈을 굴렸어요. 한국어 알파벳인 한글이 그냥 한자의 열등한 버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를 맞이한 젊은 큐레이터는 북방 사투리까지 섞인 유창한 중국어를 했어요. 한글은 그녀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자 체계예요. 자음은 입과 혀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요. 그녀는 저희에게 도표를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칠판에 글자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저는 붓을 들고 제 이름을 써봤어요. 리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논리적이었어요. 장하오가 제게 가까이 기대며 속삭였어요. 이거 천재적이에요. 베낀 게 아니라 진짜 독창적인 거네요. 처음으로 저희 역사 선생님인 천 선생님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반박하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빨갰고 눈이 무거워 보였어요. 나중에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베이징 자금성의 작은 버전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올려다보게 만드는 무거운 벽들 대신 궁궐이 열려있고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뒤편에 산들이 높게 서 있었고 지붕과 어우러져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채색된 무늬들은 밝으면서도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어요. 곡선을 이룬 지붕 끝은 가볍게 보였고 거의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지나쳤어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한복이 잘 어울리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 마음속 뭔가가 부드러워졌어요. 저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었는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 놀라움은 홈스테이였어요. 저희 팀은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가족과 함께 머물렀어요. 대리석 바닥과 황금빛 조명이 있는 상하이의 거대한 별장인 저희 집과 비교하면 이곳은 단순해 보였고 거의 평범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저희까지요. 그들은 함께 웃고 저희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모두가 설거지를 도왔어요. 회사 임원인 아버지까지도요.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부모님과 농담을 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그들의 행복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일기를 열고 썼어요. 상하이의 저희 집은 100배나 더 크지만 저희 행복은 더 작아요. 진짜 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여주었거든요. 서울의 로봇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차가운 기계들을 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이 로봇들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 로봇이 할머니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실 때 부드럽게 도와드리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걸음이 조금 불안해 보이네요. 다른 로봇은 어린아이들에게 화면에 알록달록한 글자를 보여주며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마치 친구인 것처럼 로봇의 손을 만지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슬퍼 보이자 로봇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외로우세요? 음악을 들어보실래요? 그러고는 차분한 멜로디를 틀어주었어요. 거의 인간 같다고 느꼈어요. 왕멍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계로 만들어진 친절함이에요.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 전시관에 갔어요. 한국 도시들이 기술과 시민들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는지 보여주었어요. 큰 화면에 서울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구급차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센서가 경보를 보내고 학교들이 재빨리 창문을 닫았어요.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었고 도시는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해결했어요. 과실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었어요. 호텔 체인의 후계자인 장하오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중국이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기계,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사람들의 삶을 위해 사용해요. 그게 진정한 발전이에요. 마지막 저녁에 지역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그들이 저희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저희도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봤고요. 양쪽 모두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뭘 기대했어요? 힘들게 침을 삼켰어요.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정직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작고 독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베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하고 창의적이며 생명력이 넘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믿었던 것들이 부끄러워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자 지민이라는 남학생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중국 부자 아이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저희 나라를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호기심이 많고 배우고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걸 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들은 화내지 않았어요. 열려있고, 정직하고, 친절했어요. 심지어 엄격한 역사 선생님인 천 선생님도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베낀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창의성 위에 세워진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다르게 가르친 것을 사과합니다. 잠시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두 마음, 두 문화의 만남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강에 갔어요. 도시의 불빛 아래서 물이 반짝였어요. 커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평화롭고 안전했어요. 함께 앉아서 약속을 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변화해봐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신뢰, 존중, 배려를 만들어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큰 비판자였던 왕멍과 장하오까지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 비행기가 저희를 상하이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도시가 이제 다르게 느껴졌어요. 교통체증, 소음, 사람들 눈 속에 끊임없는 의심 모든 것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별장을 둘러봤어요. 대리석 바닥, 황금빛 조명, 비싼 그림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차갑고, 조용하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집안일을 나누어 했던 작은 한국 아파트가 기억났어요. 그 소박한 집이 이 대저택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진정한 부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는 신뢰, 친절함, 그리고 가족에 관한 것이에요. 그날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 제 생각, 제 꿈을 한국 알파벳으로 쓰고 싶었어요. 사진을 찍는 관광객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한국이 역사나 기술보다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더 나은 인간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